신예슬의 뮤직 큐레이션. 요즘 볼만한 공연과 책, 들을만한 음악 이야기를 좋은 음악과 함께 큐레이션해 드립니다. 수요일에 문화시대와 함께하는 신예슬의 뮤직 큐레이션, 신예슬 음악 비평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7180님이 취미가 어렸을 땐 책 보는 거였고 돈 벌고 나선 공연 보는 거였다 그랬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신예슬님의 전문 분야 아닙니까? 아, 그렇죠. 사실 저도 취미였는데 그래서 이제 네. 취미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왜요? 이게 일이 되어버려서. 아, 취미가 일이 됐구나. 취미가 일이 되면 장단점이 좀 있죠? 그렇죠. 여전히 그 좋은 마음이 남아있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좀 다른 즐거움을 또 어디서 또 찾아야 되나. 취미 개발 안 그래도 요즘 저의 또 화두기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뭐 후보 있습니까? 후보 캠핑이었는데요. 캠핑. 날이 너무 추워서 이게 되게 계절을 타더라고요. 많은 장비가 필요하고. 사실 저는 캠핑을 엄청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네.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사실 이 계절에 갑니다. 아, 지금이 좋나요? 네, 오히려? 여름엔 음식도 잘 상하고 어. 벌레도 많고 겨울에 가요. 모기도 없고 이제. 아유, 벌레는 이미 쉬러 갔어요. 쉬러 갔고 이제 우리의 시간이죠. 그렇구나. 추운 건 불 피고 어쩌고 해결이 되는데 더운 건 정말 해결이 안 나거든요. 그렇네요. 뭐 에어컨을 가져갈 수도 없고. 요새 가져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려고 캠핑 가는 건 아니니까. 네. 오, 참고하겠습니다. 네네네. 용기 내볼게요. 저는 뭐 추천합니다. 네. 자, 뭐 요새 길거리에는 단풍이 가득한데 사실 바람은 단풍이 아니고 이미 나뭇잎이 다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겨울 바람이 같아요. 불어요. 여름이 좋으세요? 겨울이 좋으세요? 저는 사실 물놀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완전히 여름 사람인데요. 아하. 근데 요즘은 해도 여름이 너무 더워지니까 좀 겨울의 매력을 좀 다시 발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겨울에 이렇게 방바닥 따시게 보일러 떼놓고 귤 까먹으면서 만화책 보는 그런 겨울, 그런 환상적인 겨울에 이제 또 애정이 있죠. 와, 그래서 그 옛날에 검정고무신에 나왔던 장면 같다. 만화책 다들 네. 펼쳐보시지 않았어요? 그럼요. 저도 명절 때 그 저기 뭐야 가족들 다 모이면 사촌 형 누나들이 나이가 많은 형들이 있었거든요. 네. 만화방에 가서 막 책을 막 그러니까요. 50권씩 가져와요. 맞아. 그럼 형들 볼 때 뒤에서 옆에서 같이 보고 훔쳐보고. 그랬던 기억이 맞아. 납니다. 네. 겨울에는 연말 음악회들이 참 많이 열리잖아요. 네. 근데 음악 축제 소식은 뭐 비교적 좀 적은 것 같은데 맞아요. 11월, 12월에도 볼만한 축제가 있습니까? 네, 저희가 그 문화시대에서 제가 정말 봄이고 여름이고 가을이고 계절마다 정말 다양한 음악 축제들이 열리는 현장들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축제는 음악 축제만은 아니고요. 음악 분야에서는 이제 조금 더 연말을 준비하면서 개별 공연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좀 소개해보면 좋겠다 싶었던 것은 바로 옵신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이제 음악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을 뿐더러 연극, 영상, 무용, 미술이나 이런 어떤 특정 장르 하나에 딱 국한되지 않은 아주 복합적인 공연 예술의 장이에요. 혹시 옵신 페스티벌 아나운서님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전혀 못 들어봤고요.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에 생각해봤는데 옵신이 무슨 말에서 온 건지도 잘 상상이 안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페스티벌 이름 봤을 때 너무너무 생경했거든요. 보통 페스티벌의 이름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쵸, 말로 그쵸. 하잖아요. 네. 한눈에 이렇게 딱 들어오는. 근데 이 옵신 페스티벌의 이제 말뜻이 옵하고 또 슬래시가 있어요. 옵 슬래시 신인데 이제 신은 이제 어떤 장, 우리가 어떤 씬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어떤 개를 얘기하기도 하죠. 그리고 장에서 벗어난다. 라는 뜻으로 이제 옵이라는 그 접두어를 붙이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예술 장르의 어떤 현장을 딱 하나로만 국한하지 않고 모든 장르들 혹은 이런 장르에 국한될 수 없는 완전히 열린 형태의 공연 예술들을 다룬다는 점에서 이렇게 옵신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을 지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완전히 열려 있는, 정말 저도 여기서 내가 뭘 보게 될지 매년 모르겠는 마음으로 찾아가고 있는 페스티벌이에요. 뭘 볼지도 모를 정도입니까? 그렇죠. 왜냐면 보통 이렇게 여러 장르의 공연들이 모여있는 페스티벌이라고 하면은 꼭 이렇게 꼬리표처럼 이건 연극이다, 무용이다, 아니면 뭐 복합이다, 적어도 뭐 그 정도로라도 표시를 해주는데 이 옵신 페스티벌의 홈페이지에 가면은 그런 구분도 없어요. 그래요. 그저 그냥 창작자 이름, 제목, 그다음에 약간의 설명, 이미지 한 장, 혹은 이미지도 없을 때도 있고, 그래서 진짜 미스테리한 현장에 일단 시간과 장소를 맞춰서 가면은 뭔가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완전 그 미지를 즐기는 마음으로 찾아가야 되는 그런 도전적인 페스티벌이에요. 이게 시간은 언젠가요? 네, 이게 11월 20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이제 서울 곳곳에서 진행이 되는데
그 서울에서 이렇게 11월 이 시즌에 이제 다들 옵신의 계절이 왔구나 할 정도로 이 시즌을 계속 이렇게 고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페스티벌이 그 전신이 있어요. 페스티벌 봄이라고 하는 그 다른 이름으로 이제 진행이 됐었을 때가 있었고 그때는 정말 봄에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옵신으로 바뀐 이후에는 가을과 초겨울 사이 시즌에 이렇게 열흘 혹은 완전 길게 할 때는 정말 한 달에 가까울 정도로 긴 시간 동안 곳곳에서 이렇게 공연을 개최합니다. 올해 키워드가 환상이라더라고요. 맞아요. 환상. 아니 안 그래도 이 저기 전반적인 컨셉이 되게 환상적인데 네. 아예 키워드가 환상입니까? 네, 아예 그냥 환상이 올해 주제로 이렇게 딱 적혀 있었고 환상이랄 것이 뭘까 이런 생각을 저도 막 좀 해봤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예술 감독을 맡으신 분이 이 환상이라는 키워드를 왜 잡았는지 이렇게 또 하나씩 써주셨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는 예술이나 어떤 일상 속에서의 감각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이미 그런 환상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떤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상상력을 빼앗고 있다. 이런 논지를 펼쳐요. 그래서 예컨대 우리의 눈길을 엄청나게 사로잡는 화려한 소셜 미디어의 컨텐츠들이나 뭐 이머시브 아트 이렇게 완전 몰입형으로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경험해야 되는 예술이라거나 혹은 누군가 이제 셀럽처럼 이렇게 셀럽 문화를 이렇게 동경하게 되는 그런 마음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환상이 뭐랄까 되게 실질적인 차원으로 이미 보여지고 있고 그게 되게 스펙터클한 형태로 막 나타나고 있는데 이 예술 감독이 보기에는 그거는 진짜 환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환상은 우리가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꿈꾸고 훨씬 더 제약 없는 상상력을 막 밀고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환상이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번에서는 정말 이번 공연들에서는 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세계나 우리가 그냥 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환상이 아니라 정말 알 수 없는 곳, 정말 미지의 모험을 떠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예술 작품들을 좀 모아보겠다라는 취지로 조금 다른 훨씬 더 넓은 의미의 환상을 이번 주제로 삼았다고 하더라고요. 넓은 의미의 환상이라 우리가 평상시에도 환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닐 것이다 라는 얘기 같은데 네. 넓은 의미의 환상 환상이니까 당연하겠지만 예상은 좀 안 되네요. 저도 예상이 안 돼요. 어떤 환상일지. 그러니까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네, 이번 프로그램들 중에 이제 한 꽤 많은 공연들이 있는데 제가 제일 기대하는 것을 뭔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페라가 하나 있어요. 네. 메테 에드바센이라고 하는 창작자가 쓴 페넬로페는 잠잔다라는 제목의 오페라가 하나 있는데 오페라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딱 멋진 무대 그리고 옷 멋지게 차려입은 사람들 그리고 딱 정리되어 있는 객석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군가 노래를 할 것이다. 아마 성악가, 서양 음악을 전공한 성악가가 노래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오페라가 펼쳐지는 곳이 어떤 야외 무대의 모닥불 앞이래요. 그래서 모닥불 앞에서 이렇게 누군가가 이야기도 들려주고 노래도 하고 이런 형태의 공연이 될 거라고 하는데 저는 이 모닥불이 이렇게 딱 불타오르고 있는 장면을 생각하면은 그 안에서 뭔가 알 수 없는 오래된 이야기를 듣는 그런 이상한 공동체의 모습이 막 좀 상상이 돼요. 뭔가 이 우리 마을에서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단다라고 하는 오. 할머니가 들려줄 법한 그런 이야기의 환상이랄까요? 그래요? 네, 이게 저의 환상이에요. 네. 네, 그럴 네.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제 그럼 모닥불 안에서 이렇게 막 불이 타닥타닥하는 소리도 들릴 텐데 오페라가 막 들릴까?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 막 노래는 어떤 노래를 들려줄까?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상상을 불러일으키는데 이게 어쨌든 불가에서 제가 공연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늘 물과 불은 공연장에서 쓰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사실. 소방법과 그럼요. 막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이번 공연은 진짜 이 모닥불을 살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공연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연을 일단 하나 또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야외고 그러면 그렇죠. 성악가 입장에서는 소리가 다 흩어지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관객들에게 잘 소리가 모아서 전달되기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게 정말 소리를 전달하는 게 중요한 거였다면은 이들도 극장으로 갔을 것이다. 하지만 이 모닥불 앞에서 소리가 흩어지더라도 이런 현상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실질적인 노래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렇게 모닥불 앞으로 가기로 결정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이런 질문들을 또 하게 되죠. 소리 이외에 무엇이 있을 것이다. 네. 궁금합니다, 그게. 그쵸. 네.
또 어떤 공연이 있습니까? 네.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진짜 엔간하면은 어떤 페스티벌 이렇게 예정된 공연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 한 절반 정도의 자신감은 있거든요. 예상이 되니까. 네. 네네. 뭐 꼭 제목이 있거나 네네. 음악가에 대해서 알거나 하는데 이 옵신 페스티벌은 제가 정말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모르겠기 때문인데 그중에서도 제일 또 모르겠는 거를 하나 소개드리고 싶어요. 네. 안나 페어손이라고 하는 안무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국의 무용수들과 같이 모여서 산 짓기라는 공연을 한다고 해요. 산을 짓는데요. 집도 아니고 산을. 산을 어떻게 짓는 거지? 그러니까요. 포크레인인가요? 이런 이과적인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네. 그렇네요. 정말 이과적인 상상. 뭐지 산 짓는다는 게? 그래서 이 소개글을 좀 보니까 네. 3시간 동안 한대요. 3시간 동안 어떤 어우, 길기도 움직임과 기네요. 정적으로 이루어진 어떤 풍경을 만들어낸다고 해요. 그래서 그 위에서 어떤 현재와 태고의 시간이 공명하고 어떤 덧없는 일시성 같은 것을 만드는데 그것이 어떤 지질 작용의 어떤 느림이로 보여지는 그런 현장이 될 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정말 뭐 상상력을 정말 너무 많이 불러일으켜요. 그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움직임으로 산을 지을 수 있을까? 그리고 뭐 어떤 멀리서 이렇게 첩첩산중의 그런 풍경을 봤을 때 네. 그런 풍경을 뭔가 몸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만들어내는 건가? 아니면 산 모양으로 이렇게 멈춰서 있나? 막 이런 상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짓기 도대체 어떤 퍼포먼스일지 정말 알 수 없어요. 상상이 되시나요? 산 어떻게 아, 지을까요? 전혀 안 되고요. 네. 일단 뭐 산 모양으로 가만히 있는 것도 어려울 것 같은 게 공연이 3시간이라면서요. 그러니까요. 공연이 3시간이면 이제 그게 다는 아닐 것 같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현재와 태고의 시간이 공명한다 지금의 삶을 살고 있는 시간이 더덥다 이런 게 과연 그런 공연에서 느껴지는 게 있을까?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걸까? 이게 진짜로 상상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로 상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올해 이제 곧 열릴 공연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작년도 마찬가지고 막 재작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제가 봤었던 공연 중에 하나가 그 박민희 씨의 신들이 모이는 산에서 바람이 불어온다라고 하는 마찬가지로 굉장히 미스테리한 공연이 있었거든요. 네. 그 공연도 뭐 대단한 설명이 없었어요. 뭐가 어쩔 것이다라는 얘기도 없었고 더 놀라웠었던 것은 이제 공연 시간이 됐을 때 뭐 이렇게 손에 쥐어지는 뭐 안내문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조용히 딱 시작 전까지 입장을 못 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 그래서 공연 시간이 다 돼서 사람들이 그 앞에 모였을 때 이제 천천히 이렇게 한 번에 공연장에 다 들여보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다 착석을 한 걸 확인하고 불을 다 꺼버리는 거예요. 네. 아무 비상구 표지조차 안 보일 정도로 다 깜깜하게. 그래서 진짜 이런 암전 상태는 오랜만이다 하면서 이제 곧 조명이 켜지고 뭐 공연이 시작되겠지? 라고 했는데 조명이 안 켜지는 거예요. 네. 끝까지 안 켜지는 거예요. 정말? 네, 그래서 네. 그 사이에서 이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박민희 씨와 이제 다른 두 노래하시는 분이 공간을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막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이 어둠 속에서 노래를 듣는 공연이었구나 라는 거를 이제 깨달았죠. 그래서 노랫소리도 들리고 저 뒤에서 어디 장구 소리도 들리고 뭔가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저게 뭔지는 막 또 모르겠고 하다가 마지막에 끝나기 거의 한 3분 전인가 인사하기 직전의 타이밍에 진짜 어스름한 조명 하나만 딱 켜줬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여기서 움직이면서 노래하고 춤추고 있었다. 춤을 추는 사람도 있었어요. 심지어 아무도 못 보는데. 완전히 깜깜하게 해놓고 춤을 추는 거예요? 네, 아니, 그것을 그 사람도 마지막에- 어려웠겠네요. 그 사람도. 그쵸, 넘어지면 어떡해. 예. 네. 아무튼 그런 공연도 있었고 아무튼 이게 정말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만큼의 또 즐거움과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춤춘다고 하는 것, 노래한다고 하는 게 보여주기 위한 것 혹은 이렇게 관객과 나누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해왔는데 사실 그냥 내 안에 내면으로 들어가는 그런 수행적인 차원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 어둠 속에서 이제 좀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상상을 하게 만들겠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약간의 공포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누구 무서운 사람은 이렇게 막 손들으라고 막 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지금 얘기 듣는 동안에 네. 추리소설 생각났어요. 오, 새로운 접근이에요. 거기서 불을 네. 딱 켰는데 누가 한 분이 쓰러져 있는. 너무 가능한 얘기인데요. 이제부터 범인을 잡아야 되는. 근데 뭐 아무 증거도 없고 오, 증인은 많은데 본 사람은 없고 막 너무 맞네요. 어려운. 맞네요. 네.
거의 그 정도의 세팅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 일들이 이곳 옵신 페스티벌에서 벌어져요. 이런 독특한 무대를 만들고 있는 이 예술 감독 어떤 사람입니까? 네, 이 올해 예술 감독이 이제 마텐 스팽베르크라고 하는 스웨덴의 안무가 네. 이제 무용수예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옵신 페스티벌의 참여 작가로 했었던 이력이 있고 올해는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프로그래밍 하면서 그 환상에 대한 그 키워드를 잡고 이제 그 글을 쓰고 했었던 사람이 이제 바로 이 장본인이죠. 그래서 이분의 감독 노트 중에 또 재밌었던 부분이 이제 자기가 어렸을 적에 할머니가 자기 보고 얘 마탱아 몽상에 빠지지 말으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대요. 제가 요새 저희 딸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아 너무 몽상하지 말라고요? 네. 오, 상상 속에서 자기 혼자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와라 같이 놀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 할머니가 이제 환상은 특권을 가진 사람들의 것이다. 너무 꿈꾸고 살지 말아라. 라고 이제 할머니는 얘기를 했었대요. 네네. 근데 이제 어머니는 아니다. 고개를 저으면서 환상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닌 권리란다. 라고 하면서 그런 환상을 계속해서 더 쌓아갈 것을 이야기를 했었던 그런 경험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마틴 스팽베르크도 이번에 공연을 또 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공연이 될지는 좀 잘 모르겠지만 이분이 이제 뭐 나튼 홀딩 어 캐슬이라는 뭔가 밤에 이렇게 좀 밤의 시간과 관련된 어떤 공연일 것 같아요. 여전히 아직 모르겠지만 이것도 225분 동안 진행되는 엄청난 225분 몇 시간이죠? 거의 3시간도 넘어가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3시간 넘죠. 4시간 다 돼가네. 네. 어이구야. 그런 공연이 있다고 하고 이것도 뭔가 현실과 환상이 뒤섞이는 춤일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탱이 공연을 할 때 보통 이렇게 혼자 그냥 정말 맨몸으로 무대에 나와서 뭐 춤을 추거나 조금 노래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또 가만히 있거나 뭐 이랬었던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공연이 될까? 아니면 뭐 사람들을 데려와서 막 우르르 막 뭘 스펙타클한 걸 보여줄까? 막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공연이 하나가 있고 또 이제 이 마텐이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환상에 대한 이야기 자체도 또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을 좀 더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강연, 일종의 렉처 퍼포먼스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술 감독이 직접. 네, 그래서 네. 시대 끝에서의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이것도 한 2시간 좀 넘는 시간 동안 이제 렉처를 한대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멋진 안무가입니다. 그래서 안무가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번 페스티벌 전체를 다 어떤 모음 움직임에만 관련된 것으로 한 것은 아니고 또 음악가들도 여기에 많이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오페라 이제 페넬로페는 잠잔다라고 하는 그것에도 이제 한국의 음악가들도 이제 같이 퍼포머로 참여를 하고 또 이외에도 뭐 조율이라고 하는 이름이 조율이에요. 음악가 이름이. 그래서 그 퍼포머 그 음악가로 활동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도 여기에 퍼포먼스 작업으로 참여를 하고 전자음악 듀오, 막 호수 이런 분들도 공연을 하고 뭐 노은실 이렇게 소리하시는 그분도 이제 여기서 공연을 하는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 환상을 보여주려고 애쓴 그 기색이 좀 역력하달까요? 야, 진짜 상상도 못 해본 방법의 공연들이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정말 이런 걸 독특함이라고 말한다면 진짜 독특한 거일 텐데 네. 여기 이제 우리나라 예술가들은 어떤 분들이 참여하십니까? 네, 그 방금 말씀드린 조율이라는 사람은 원래는 싱어송라이터로 이제 활동을 시작했어요. 근데 네. 원래 정말 기타 치고 노래하는 사람이었다가 점점점 이렇게 음악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악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고 조금씩 전자음악의 세계로 가고 그러면서 전자음악과 이제 자기 보이스 퍼포먼스로 좀 신기한 음악들을 좀 하다가 이제는 닥소폰이라고 하는 새로운 악기와 이제 전자음을 좀 많이 활용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어요. 닥소폰이라는 악기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도 이 조율이라는 뮤지션을 통해서 처음 알았는데 이렇게 이 나무 조각이에요. 일단 나무 조각이 서로 다른 모양으로 한 열 몇 개가 막 있습니다. 그래서 조각인데 그냥 이렇게 한 덩어리의 나무 조각이 아니고 막 가운데가 좀 뭐 패여 있다거나 뭐는 약간 좀 낫처럼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완전 그런 비정형의 나무 조각들이 있는데 그거를 활로 그어요. 활로요? 두드리는 네. 것도 아니고. 네, 이렇게 활로 얇은 나무라 가지고 이렇게 활로 이렇게 긁으면은 거기서 약간 이런 소리가 나요. 나무가 진동하는 소리가 나는데 그게 이상하게 네. 목소리를 아래로 엄청 긁는 소리나 아니면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게 좀 나요. 신기하게.
이것도 그래요? 네, 누군가 발명을 한 악기인데 그래서 그 악기를 가지고 되게 목소리 같은 느낌으로 퍼포먼스를 막 해요. 나무인데 진짜 이상한 동물 목소리, 뭐 사람 목소리 같은 그런 소리를 낸답니다. 아, 진짜 신기하네. 네. 이걸 또 다른 악기랑 섞으려면 더 힘든 과정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할지 되게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dak소폰을 이렇게 활로 계속 나무를 활로 그으면서 이렇게 여러 전자음들, 자기가 이 소리랑 잘 어울리는 것들로 매치해 놓은 것들을 이렇게 계속 연결을 해 나가면서 또 퍼포먼스를 하겠죠. 그래서 요런 아티스트도 이제 공연이 예정이 되어 있고 또 호수라고 네. 하는 전자음악 듀오도 있어요. 이분들도 어떤 소리에 대해서 좀 새로운 접근을 하려고 해요. 이번 페스티벌에서 뭐 예컨대 돌이라고 하는 사물, 네. 그다음에 어떤 연기는 소리가 나지 않죠. 그래서 뭐 버스표 그리고 자몽 이런 알 수 없는 그런 대상들을 마치 이게 소리로 얘네들이 어떤 소리를 내는 존재라면 어떤 소리를 낼까 이런 또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런 상상을 가지고 이제 퍼포먼스를 또 이 두 연주자가 같이 음악적으로 해나간다고 합니다. 역시 이제 어떤 공연이 될지 정확히 연기의 소리를 어떻게 상상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내게 될지 그리고 그걸 듣고 제가 아 이건 돌의 소리구나 이건 연기의 소리구나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미스테리함이 이제 이런 공연들을 또 굉장히 기대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굉장히 흥미로워요. 왜냐면 한 번도 못 보는 거라 굉장히 관심은 가지만 어려워요. 맞아요. 이걸 뭘 내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뭐 아는 사람만 가고 이거 신예술이나 가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뭐잘 몰라도 가도 되는 겁니까? 그쵸. 몰라도 가도 되고 근데 이제 아무 기대를 안 해야 돼요. 한편으로는. 뭘 기대를 안 해요? 뭐 여기 뭐 그래도 뭐 조율이라는 음악가가 출연하니까 음악 들려주겠지라는 기대를 안 해버리는 거죠. 그럼 왜 가요? 기대도 안 하는데 왜 가는 거예요? 그럼? 뭔가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사실 그래요? 저는 순전한 호기심에 가는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것을 얻는다. 네. 그 사실 저는 또 이제 음악 평론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음악가들 제가 알고 지내던 많은 음악가들의 공연을 가거나 이미 잘 알고 있는 작곡가들의 음악을 들으러 가는 경우가 정말 정말 많단 말이에요. 그게 뭐 한국의 전통이든 서양의 전통이든 아주 모르던 음악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늘 뭐 저기 티켓 창고 가서 티켓 찾고 내 지정석 앉아가지고 듣고 뭐 연주를 어떻게 하는구나 곡을 어떻게 썼구나 이런 거를 듣고 나오는 그 루틴이 지루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공연을 가면은 내가 막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 당혹감이 막 찾아오죠. 왜 불 안 켜줘? 그래서 왜 그러니까요. 노래 안 해? 네. 왜 안 들려? 막 이런 질문들이 막 생기는데 그런 게 처음에는 막 불편하고 어려웠어요. 저도 내가 막 어쩔 줄을 모르겠고 나만 여기서 이해 못하고 있는 사람 같고 근데 제가 공연을 다니면서 많이 알게 된 거는 다들 모른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다 이런 경험 해본 적 없고 새로 낯선 것을 만나는 그냥 다들 첫 번째 순간을 우리 함께 겪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약간 여행 가는 기분으로 전혀 낯선 문화와 세계를 만나는 기분으로 이런 것 좀 찾아가면은 그 당혹감도 좀 즐길 수 있고 그 불편함도 그냥 당연한 것일 수 있다라는 식으로 또 재밌더라고요. 제가 아까 신예술이나 듣는 거지라고 생각한 그 얘기의 기본이 네. 신예술 같은 분들은 이 음악에 대해서 알 거야. 근데 아. 나는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신예술도 모른다는 거네요. 맞아요. 하나도 몰라요. 조금 위로가 되네요. 네. 조금 그럼 들어볼까?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좋습니다. 옵신 페스티벌 이야기를 이렇게 해서 해봤습니다. 음악 관련 책 소개도 준비하셨다면서요? 네, 오늘 이제 굉장히 이 옵신 페스티벌에 대한 이야기도 정말 추상적인데요. 네. 이 오늘 가져온 책도 한 추상합니다. 그래요. 네. 책인데. 네, 책인데도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음악 책이긴 해요. 네. 네. 전대한이라고 하는 음악 평론가가 쓴 이제 비개념 원리라는 네. 책입니다. 개념 원리 하면은 뭐 떠오르시는 거 없으세요? 개념 원리라는 개념 원리 모르겠는데. 수학 문제집이 있었어요. 그렇습니까? 네, 수학의 정석 시대가 있었잖아요. 제가 그 시대죠. 그렇죠. 그것과 이제 그 다음으로 걸치는 어떤 영역에 개념 원리 시대가
저는 약간 개념 원리 세대거든요. 음. 그래서 수학의 정석이 너무 어렵고 두꺼울 때 이제 개념 원리를 보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그런 저의 학습지였었는데 이 책 제목은 비개념 원리예요. 그래서 그런 뭐랄까요? 되게 수학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런 논증을 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동시에 그게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뭐 되게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음악들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대중음악 비평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듣고 향유하고 그런 정말 대중적인 사랑을 받는 곡들을 많이 이야기를 꽤 하는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념적이고 논리적인 영역으로 그런 논의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정말 특이한 책입니다. 자, 그럼 음악 듣고 와서 책 얘기 계속 해보겠습니다.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네, 이 책에서 언급되는 곡이자 저도 너무너무 사랑하는 곡인데요. 이민휘라고 하는 음악가의 빌린 입을 같이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함께 들어보시죠. 빌린 입 이민휘입니다. 이민휘의 빌린 입 함께 들으셨습니다. 3129님께서 예슬님 덕분에 세상에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공연과 페스티벌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라고 하셨고요. 저랑 똑같은 마음이시네요. 2034님 비개념의 원리 어떤 사람들이 읽으면 좋을까요? 자, 이 책 얘기는 계속 하면서 아마 이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신예술의 뮤직 큐레이션 함께하고 있고요. 비개념의 원리를 쓰신 전대한이라는 분, 이분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분은 이제 대중음악 평론가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동시에 또 분석 미학 연구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평론가들의 어떤 전공들을 살펴보면은 이제 뭐 음악을 전공했거나 혹은 음악과 전혀 무관한 일을 하지만 애호가였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근데 그 와중에서도 그 무관한 전공 중에서도 분석 미학 연구자는 저는 진짜 이분에서 처음 만난 것 같아요. 지금 분석 미학이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그죠. 이제 어떤 철학적인 사고 방식을 가실 때 이제 철학의 어떤 한 분파로 어떤 분석 미학이라는 하나의 계보가 있다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제일 제가 이해하기로 가장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이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가의 차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음악 평론가라는 직업과 분석 미학 연구자라고 했을 때 이제 논리로서 이제 해소가 되는 영역이 이제 어떤 철학에서 다루는 것이라면은 음악은 논리적으로 다 얘기가 되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네. 뭐 음악을 듣고 느끼는 묘한 감정. 뭐 예컨대 지금 방금 이민희의 음악을 들었을 때 뭔가 묘하게 몽글몽글해지는 그런 마음이라던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슴푸레한 빛 같은 걸 좀 떠올리게 된다거나 하는 그런 되게 감각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걸 뭐라 말하기도 조금 어렵고 하물며 이제 논리정연하게 얘기를 하기는 진짜 어려운 거죠. 일단 우리의 감정 자체가 논리적이지가 않죠. 그쵸. 네. 근데 이제 이 전대한 씨는 그 사이에서 정말로 이 자기의 전공과 자기가 계속해서 좋아해왔던 음악 사이에서 나름의 방법론을 막 찾아가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로는 분석적인 언어와 방법을 토대로 한 대중음악 비평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분석적인 언어와 방법. 네. 그래서 이분 논문 제목이 진짜 멋있습니다. 뭔데요? 지각 경험의 내용은 개념적인가 아니면 비개념적인가? 양립 모델로서의 이중 과정 이론에 대한 옹호. 저도 몰라요. 네. 저는 보지 말라는 제목 같아요. 아유, 제목이 저를 거부하고 있어요. 하지만 비개념 원리는 그렇게 이것처럼 어려 보이진 않죠. 아, 그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근데 이제 이 전대한이라는 필자분은 제가 만났을 때도 참 이분 되게 없던 캐릭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가끔 정말 드물게 음악 비평가들끼리 모이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요? 네. 네. 근데 대한 씨도 몇 번 만났고 아니면 대한 씨가 뭔가 토크를 하실 때 제가 갔나 했었던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웃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음악 비평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네. 근데 저는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 비평가가 된 것 같은데 음악 비평을 음악보다 더 좋아한다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궁금증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이 책을 보니까 왜 음악 비평을 음악보다 어쩌면 더 좋아하는지 알 것만 같다. 그래요.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평론가들의 글은 사실 글로 볼 때 되게 추상적이라고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네. 게다가 이 책은 제목부터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 제목이고요. 그럼 그쵸. 음악 감상을 최대한 논리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건가요? 그 음악 감상을 논리적으로 되돌아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되돌아본다고? 네. 사실 우리가 음악 감상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그런 개념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네. 근데 내가 이걸 이렇게 들었다. 뭐 이 음악이 뭔가 하나의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어떤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이것을 이 알 수 없는 감각들을 한 번씩 개념화하는 순간들이 이제 비평의 차원에서 생기는 거죠. 그냥 친구들이랑 감상을 나눌 때도 야 나는 내가 생각한 그 음악은 슬픔에 관한 것인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누군 아니야 난 기쁨 같은데 오히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음악이라는 비개념적인 것을 개념화하는 이 말들 사이에서 우리가 이 관계를 어떻게 뭐 맺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이 이제 이 책의 진정한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쵸. 그래서 이제 정말 음악 감상을 논리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왜 내가 이런 감상을 하게 됐을까를 논리적으로 되돌아보는 것에 가깝다고 할까요? 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글을 굉장히 빨리 읽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천천히 읽고 있는 글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자의 이제 되게 압축적인 사고를 막 따라가면서 정말 여기까지 나의 감각, 어떤 음악 감상, 그치 정말 비개념적이고 논증할 수 없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걸 또 계속 개념화하는 작업으로 저자의 논의를 따라가다 보면은 저도 막 길을 잃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좀 흥미롭달까? 이렇게까지 파고들다니? 하는 그런 재미가 또 좀 있어요. 본인이 음악을 어떻게 듣는가, 그 전대한이라는 그 한 사람이 음악을 듣는 자기 자신의 태도에 대한 얘기인가요? 거의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분이 이제 그 서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인용을 하고 있는 어떤 말이 있는데 철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김영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의 한 부분을 인용을 하는데 철학은 취향의 정당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철학은 내 취향을 설득력이 있는 즉 정당한 논증을 통해서 정당화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김영건의 글을 가져오면서 내가 음악 비평이라고 하는 것 혹은 음악에 대해 글을 쓴다고 하는 게 늘 너무 그냥 누구 한 사람의 취향인 것 같았대요. 네. 사실 저도 그렇게 느끼긴 해요. 뭐 이 음악이 좋다, 이 음악이 어떤 음악이다라고 말하는 게 뭐 근거가 있는 얘기라기보단 그냥 내가 그렇게 느끼고 썼다라는 그냥 한 사람의 취향이 발현된 경우가 많은데 이 김영건의 글을 가져오면서 어쨌든 철학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그런 취향을 논증적으로 정당화하는 일이다. 라면은 이제 음악 비평에서 그렇게 취향에 근거한 말들처럼 보였던 게 사실 음악적 취향을 논증을 통해서 정당화하는 일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이제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 책 전체가 뭔가 전대한이라고 하는 필자가 이 음악을 바라보는 어떤 일종의 취향을 논리적으로 정당화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한번 어떤 부분에 그런 글인지 예를 한번 들어봐 주신다면요. 네, 이 책이 크게 세 덩어리로 나뉘어져요. 하나는 이름에 관하여, 네. 두 번째는 지각에 관하여. 지각한다 이렇게 늦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인지하고 알아차리는 그 지각에 대한 거랑 허구에 관하여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방금 이제 들었었던 이민휘의 빌린잎은 허구에 관하여라는 챕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대한 씨가 생각하기에 이제 이민휘 음악에 대한 비평들이 대체로 이 음악을 하나의 서사적인 어떤 이야기로 보는 일이 많다고 느낀대요. 그러면서 이제 뭐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로 해석하는지 그 비평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막 서술을 하면서 결국에 자기는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하게 질문을 던져야 될 것은 이게 어떤 이야기냐인 게 아니라 왜 이것이 이야기로 들려지는가라는 식으로 질문을 바꿔야 된다라는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관점을 드러내는 포인트도 있고 또 음악의 속도라고 하는 굉장히 추상적인 대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음악의 속도요? 네, 최근 가끔씩 유튜브에 보면은 있는 곡을 느리게 재생하거나 빠르게 재생해 놓은 컨텐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걸 음악의 속도를 다르게 해서 듣는 거에 매력이 뭘까 하는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음악의 속도와 빠르기와 그냥 음악적인 템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논증을 막 또 스스로 해나가면서 이런 속도를 바꾸어 듣는 것이 왜 매력적으로 느껴지는가에 대한 자기의 그런 입장을 또 계속 논리정연하게 전개를 해나가죠. 그래서 그런 희한합니다. 예, 대단해요. 어떤 네. 차원에서는 저에게 음악의 속도는 그냥 이건 빠른 음악, 이건 느린 음악 이런 건데 뭐 이건 누군가 더 느리게 듣는 걸 좋아했나 보네 하고 그냥 정말 그냥 빠르게 지나쳤을 만한 이야기들을 엄청나게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음악의 속도라는 게 말이 되냐 하는 그런 질문도 던지고 왜냐면 속도라고 하면은 여기부터 저기까지의 거리가 있어야 속도를 측정할 수 그렇죠. 네. 있잖아요. 네. 네.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음악에서 뭐가 이동했냐 이거예요. 도착 출발점과 도착지가 이렇게 애매하잖아요. 음악에서는. 여기서 이제 굉장히 철학적인 물음으로 막 확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하면 또 그 말이 맞는데 빠르기라는 개념은 있잖아요, 확실히. 그쵸, 그쵸. 네. 빠르게 느껴지죠. 근데 이제 이것이 왜 빠르게 느껴지는가? 막 그런 것도 이분에게는 또 중요한 질문의 대상인 거죠. 그래서 흥미로워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음악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기초 개념들, 뭐 장르의 이름도 그럴 수가 있죠. 뭐 이건 발라드다 하면 그 발라드지. 뭐 이렇게 이해하던 것을 이걸 왜 꼭 발라드라고 부를까? 이 음악을 부르는 다른 장르의 이름은 없을까?라는 식으로 이제 꼭 발라드를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장르의 이름이라던가 속도에 대한 문제, 음악을 어떤 서사적으로 느끼는 일 이런 식으로 아주 기초적인 감각에 관여하던 것들을 마구마구 이렇게 해체해 나가는 아주 신기한 책입니다. 네. 너무 재밌죠? 지금은 되게 신기했어요. 그 장르가 가진 어떤 모호성 이런 거는 음. 좀 특이한 음악이 나올 때 한 번씩 이슈가 되기도 해요. 음. 이거는 과연 클래식이냐, 뭐 재즈냐, 아니면 뭐 케이팝이냐, 뭐 이런 네네네. 얘기를 하잖아요. 안 그래도 요번에 케이팝 데몬 헌터스 같은 경우에 그게 이제 미국에서 제작된 영화이기 때문에 맞네, 맞네. 미국에서 제작된 영화에 거기 나오는 음악인데 이걸 케이팝으로 부를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네. 바로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 정의를 되게 정확하게 해놓으면 어떤 음악이 거기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를 알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뭐 발라드니 클래식이니 말하는 게 그렇게 정의를 명확하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사례도 오죽 많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음. 좀 애매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논쟁들을 막 엄청 직접적으로 다루는 챕터도 있어요. 막 이렇게 뭐 발라드, 뭐 케이팝, 뭐 클래식 이런 거는 진짜 크잖아요, 범주가. 근데 조금 더 작은 범주. 어떤 되게 특정한 클럽 음악 씬에서 나온 한 장르가 어떤 비평가는 이거를 뭐 컨셉트로니카로 보고 어떤 사람들은 뭐 디컨스트럭티드 클럽 음악으로 보고 또 누구는 그 사이에 있는 또 다른 걸로 보고 하면서 어떤 특정한 클럽을 중심으로 발전된 음악을 보는 입장들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게 이렇게 하나의 어떤 입면체가 있고 이걸 한쪽 면에서 보면은 컨셉트로니카일 수 있고 한쪽 면에서 보면은 디컨스트럭티드 클럽 음악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현상들이 왜 벌어지고 여기서 우리가 또 고민해 볼 거는 뭔가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멀어 보이지만 방금 정말 그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이게 케이팝이냐 아니냐 네. 이런 물음도 사실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음악을 논리적으로 대할 때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랄까 그런 게 있습니까? 저는 이게 음악을 듣는데 아주 직결되는 뭐 정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사유의 즐거움, 되게 순수한 사유의 즐거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음악을 들을 때 좀 더 메타적으로 듣게 된다고 할까요? 메타적이요? 네, 그래서 메타적이 무슨 말이죠? 뭔가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이제 이 상황을 훨씬 더 넓은 시야로 보게 되는 거죠. 막 예컨대 뭐 저는 이민희의 빌리님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막 따라 부르고 막 그래요. 열심히. 그래서 거기에 완전 몰입해서 듣는데 그리고 이제 그 가사도 되게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가사에도 막 이입을 하고 이 가사가 뜻하는 바가 뭘까? 이 이야기가 뭘까? 이런 걸 막 상상을 하면서 듣는데 이 전대한 씨가 질문하는 것은 이게 왜 이야기냐? 라는 거예요. 나는 이걸 이야기로 믿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걸 이야기라고 왜 믿었을까? 라고 하면서 자기 인식을 막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죠. 허허. 그래서 거리를 두고 이 음악과 음악을 듣는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즐거움,
야, 별 생각을 다 한다 하는 순간이 있을 때도 있고 정말 이건 정말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문제다라고 저도 확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네, 재밌어요. 이런 과정들이. 네. 저도 오늘 이게 재밌었던 게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쓸데없는 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참 별 도움 음. 안 되는 생각한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사유의 즐거움이라고 표현해 주신 부분이 굉장히 재밌었고 음. 그리고 제가 이거에 공감했던 게 제가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별 생각을 다 했거든요. 그 즐거움을 느낀 게 아닐까라는 어.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오늘 한석준의 문화시대 신예슬의 뮤직 큐레이션 오늘은 11월 20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옵신 페스티벌 소식 그리고 전대한의 책 비개념 원리 소개해드렸습니다. 예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